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천일문 기본 교재를 함께 공부하게 될 이기훈 선생님입니다. 자, 일단 천일문의 교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언급을 할게요. 천일문은요, 입문, 기본, 핵심, 완성 이렇게 네 단계로 이루어진 책이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교재를 고르셔서 학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학습을 하실 때 제 강의가 참고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본 같은 경우에 제가 이번에 촬영을 하게 될 텐데요. 기본 같은 경우에는 문법 설명이 이전 버전보다 더 보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할 때 문법 요소가 많다 그러면 문법만 설명하는 강의를 먼저 찍고요. 그 다음에 구문 해설 강의를 찍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는 잘 배우지 않는 혹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문법 설명을 제가 따로 한 번 더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제 강의는 여기까지는 필수적으로 들으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부터는 듣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유닛별로 촬영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제목을 잘 확인하셔서 취사 선택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래서 교재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안 읽어보는 것 같은데 꼭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천일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재 퀄리티도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하긴 하지만 이거 천일문 사이트인 세듀북닷컴에 들어가시면요. 세듀북닷컴 이렇게 많은 양의 부가 자료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부가 자료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따로 학습을 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면요. 이렇게 문법 챕터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챕터들 한번 쭉 눈으로만 훑어보시고요. 내가 아는 게 몇 개나 있고 모르는 게 몇 개나 있는지 이름만 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나올 Background Knowledge 파트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판서를 통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천일문이라는 교재는 어떤 교재죠? 천일문은 구문 교재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문 교재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학습자분들이 구문 교재가 뭔데? 라고 제대로 생각해 본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자, 일단 구문 교재라 함은 제가 뭐랑 비교를 했으면 좋겠냐면 문법 교재랑 비교가 되는 녀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문법을 배운다 그러면 뭘 위해서 배우는 거죠? 우리가 영어라는 언어가 한국어랑 다르니까 기본적인 번역을 위한 뭐랄까요? 코드? 암호 해독법 그런 걸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쵸? 어떤 식으로 영어 문장은 작문이 되어 있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지 이런 요소는 어떻게 쓰는 거고 이런 요소는 어떻게 번역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문법 교재입니다. 그런데 구문 교재는 달라요. 구문 교재는 물론 문법을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플러스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동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자동화가 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를 처음 타본 사람들은 어때요? 페달을 밟는 거에도 신경 써야 되지, 핸들 돌리는 거에도 신경 써야 되지, 주변에 뭐 사람이 오는지, 오토바이가 지나가진 않는지, 나무가 있진 않은지 신경 써야 되지,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자전거를 여러 번 타본 사람은 어때요? 이 작업들, 바퀴 페달을 밟는다거나 핸들을 조정한다거나 이런 거에 신경을 쓰나요? 안 쓰죠. 주변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해서 그냥 이렇게 슝슝슝 지나갈 거란 말입니다. 브레이크 버튼이 어디 있는지 같은 것들을 굳이 신경 쓰지 않고도 앞으로 쭉쭉 나갈 거라고요. 오케이?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페달을 밟고 핸들을 돌리는 이 작업들 전체가 뭐가 된 거야? 우리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화된 작업이 되었다는 거죠. 오케이? 우리는요, 구문 교재를 공부함으로써 영어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장 패턴들을 공부할 수가 있고요. 이 문장 패턴들을 자동화시켜서 진짜 어려운 구문들은 문법적으로 분석을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구문들은 이거 5형식인데 이거 3형식인데 이런 걸 신경 쓰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해석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자동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영어랑 우리나라 말이랑 다르다 보니까 영어 문장의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부터 간단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문장을 하나 써볼게요. 한국어로 나는 그녀를 사랑해.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둘로 쪼갤라 그래요. 어디서 쪼개실 거예요? 생각해 보셨죠? 자, 저라면 여기서 끊을 겁니다. 뭔가 그녀를 사랑해가 한 묶음인 것 같고 나는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 묶음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자,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 말이나 똑같습니다. 나는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주부라고 부르고요. 나는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요. 술부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뜻이야? 자, 이 문장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문장은 누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혹은 누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을 텐데 그 누가가 누구예요? 나죠. 그쵸?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즉, 이 문장은 about whom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라고?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라고.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사물을 집어넣으면 about what? 그 사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되겠죠. 오케이? 우리나라 말에서는 은는 이가가 붙은 부분이 그 문장에서 그 문장이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지를 밝혀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문장의 주인공을 나타내는 부분이 바로 주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렇다면 이 주인공이 어떤 짓을 했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게 바로 뭐가 될까? 술부가 되는 거예요. 주인공에 대한 설명.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문장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누구는 뭐 한다. 누구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걔가 이거 했어.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쓰고 있을 거라고요. 한국어에서도. 오케이. 자, 그렇다면 자, 주부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사실 주부 자리에 지금 몇 단어밖에 없어요. 나는이라고 하는 한 단어밖에 없죠. 그래서 구분하기가 어렵겠지만 주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주어라고 부를 겁니다. 다시 주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뭐라고 부를 거라고? 주어라고 부를 거라고요. 지금부터는 뭐뭐어라고 끝나는 애들을 많이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자, 술부에서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당연히 술어가 되겠죠. 자, 술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딱 보니까 그녀를 사랑해란 말은 사랑한다가 메인인데 이 사랑을 받는 대상이 누구야? 그녀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보단 얘가 좀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술어라고 부를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그녀를이란 말을 안 써주고도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그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나요? 전달할 수가 없죠. 그럼 얘도 굉장히 필요한 놈일 텐데 얘는 누구한테 딸려온 거라고? 수로한테 딸려온 거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얘도 뭔가 이름이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 수로를 따라오는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를지? 저는 사랑해 라고 하는 이 수로의 의미를 보충해준다는 의미로 이 친구를 보충어라고 부를 겁니다. 다시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를 거라고? 보충어라고 부를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문장은요, 총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부와 술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나서 술부가 술어와 술어를 보충해주는 보충어.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근간에서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 문장의 형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 자, 우리나라 말로는요, 문장 분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우리가 한국인이니까, 한국어를 쓸 줄 아니까. 그런데 영어로 문장이 쓰여지게 되면요, 어순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말처럼 은는이가, 을를, 뭐뭐 해, 하다, 이런 말들이 붙어 있지가 않아서 우리가 그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가 어떤 식으로 문장이 쓰여지는지 그 패턴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번역을 연습하게 될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문장의 5형식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문장의 형식인데 5형식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영어 문장은 사실 모든이라고 하면 거짓말이고 거의 모든 영어 문장은 이 5개의 패턴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문장들이 어떻게 쓰여지냐? 주어와 동사, 주어와 동사 보어, 주어와 동사
목적어, 주어와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주어와 동사,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약자로 써가지고 하나도 못 알아보시겠죠?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거니까 일단 들어보세요. 자, 보니까 모든 문장에는 뭐랑 뭐가 있죠? S랑 V가 있죠. 자, 그러면 제가 모든 문장에 다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됐죠? 자, 그리고 제가 한국어로 얘네들이 뭔지 다시 한번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영어 문장은요,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런데 제가 위에서 뭐라 그랬죠? 모든 문장은 주부와 술부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쵸? 술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술어, 주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어라 그랬잖아. 그리고 영어도 똑같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주어는 보인다? 근데 술어가 안 보이죠? 왜일까? 사실은요, 주어 다음에 오는 건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가 아니라 술어라고 불러야지 맞는 건데, 우리가 영어 문장을 쓰다 보면요, 술어 자리에는 동사밖에 안 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술어 혹은 술어 동사 혹은 그냥 동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케이? 술어 자리에 동사밖에 못 오다 보니까 그냥 편의상 뭐라고 부른다? 동사라고 부른다. 저도 앞으로 술어 동사 혹은 술어라는 말보다 동사라는 말을 좀 더 자주 쓰게 될 거예요. 됐죠? 자, 그렇다면은, 자, 모든 문장은 주부와 술부로 나뉜다며? 그럼 이렇게 나눠봐. 됐죠? 그런데, 이 술어 동사 뒤에 어떤 애는 아무것도 안 오고요. 어떤 애는 보어가 오고요. 어떤 애는 목적어가 오고, 어떤 애는 여러 개가 온단 말이에요. 그쵸? 자, 제가 위에서 뭐라 그랬죠? 술부 자리에는 뭐만 있으면 된다고? 술어가 가장 중요한 친구라서 얘만 있으면 돼야 될 텐데 얘의 의미를 덧붙여주는 친구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랑한다. 누구를? 그녀를. 이런 식으로 문장에 꼭 필요한 술어를 보충해주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저는 뭐라고 부르겠다고? 보충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술어 동사 뒤에 나오는 이 친구들은 우리가 뭐라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 술어 동사를 보충해주는 보충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보충어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네. 첫 번째, 아무것도 안 오는 친구. 두 번째, 보어. 세 번째, 목적어. 네 번째,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다섯 번째,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 친구들은 전부 다 뭐의 종류가 된다고? 이 보충어의 종류가 된다고요. 즉, 그렇다면 우린 뭘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영어 문장들은 주어와 술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굳이 5개씩이나 패턴을 나누는 이유는 뭐라고? 어떤 동사는 뒤에 보충어로 아무것도 안 가져오고 어떤 동사는 뒤에 보충어로 보어를 가져오고 등등등. 즉, 뒤에 어떤 보충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형식이 갈린다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는 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각각의 문장 형식이 어떤 친구들인지 한번 적어 봅시다. 저는 지금 다룰 내용을 품사와 문장 성분이라고 이름을 지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 배운 문장 성분부터 적어 볼게요. 주어, 술어 동사, 목적어, 보어. 한글로도 적어 드리면 주어, 술어 동사, 목적어, 마지막으로 보어. 자,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 어떻게 해석되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앞으로 학습하기 편하시겠죠? 주어는요, 앞으로 뭐라고 해석할 거냐면, 은, 는, 이, 가, 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은는이가 같은 표현이 있어서 이게 붙어 있으면 주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영어는 그게 없어가지고 조금 힘든 부분이 있죠. 자, 그리고 앞으로 술어 동사는요, 문장을 해석할 때 뭐뭐다라고 끝나는 부분은 술어 동사라고 볼 거예요. 그럼 또 이런 생각하시는 친구들이 있어. 다시다는요?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미린다는요? 이런 걸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이런 거 말고요. 뭐뭐다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 행동하다 혹은 사랑하다
이런 식으로 뭔가 행동이나 상태 같은 걸 나타내는 표현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도 동사다 싶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뭐뭐 다라고 끝나면 그 친구들은 동사로 볼 겁니다. 목적어는요,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직접 목적어라고도 부르고 그냥 목적어라고도 부르는 그냥 목적어는 뭐뭐 을를 이라고 끝나는 친구들이 될 거고요. 간접 목적어라고 부르는 친구는 조금 특이하게 뭐뭐에게라고 부를 겁니다. 마지막 보어는요. 우리나라 말에서 딱히 해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업을 하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친구는 조금 까다롭다라고 생각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챕터를 품사와 문장 성분이라고 지었다 그랬죠. 근데 제가 오른쪽에 이 친구들을 적었으니까 이 친구들이 뭘까? 그래요. 문장 성분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이 바로 주어, 수어, 목적어, 보어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품사에 대해서도 한번 적어 봐야겠죠. 자, 품사 적어 보겠습니다. 품사는요, 우리가 흔히 문법 시간에 팔품사니 뭐니 하면서 배우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팔품사 하나하나 외우고 있으면 공부하기 싫어집니다. 그리고 저도 다 읊어보라 그러면 사실 잘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몇 개만 공부할 거냐? 4개만 공부할 거예요. 문장 성분도 4개니까 4 외우기 쉽겠죠? 품사는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나눌 겁니다. 오케이? 자, 한글로도 적어 드릴게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형용사는 A라고도 쓰고요. ADJ라고도 줄였을 겁니다. 부사는 AD라고도 쓰고요. ADV라고도 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느냐? 명사는요.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있는 것들은 다 명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명사인지 아닌지 조금 애매모호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뭐 것, 뭐뭐 함, 뭐뭐 임, 뭐뭐 하기로 끝나는 친구들은 다 명사로 볼 겁니다. 먼저 이렇게 외워두시는 거예요. 자, 동사는요. 뭐뭐 하다로 끝나는 친구들이 동사고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문장 성분에 들어가는 거는 원래 동사가 아니라 수러라고 하는 친구인데 수러 자리에는 누구밖에 못 들어간다고? 동사밖에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제가 얘를 그냥 동사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때 말씀드렸던 동사가 여기 나와 있네요. 됐죠? 그 다음 형용사는요. 뭐뭐 니은으로 끝나는 친구들. 아름다운, 맛있는, 행복한 이런 친구들. 그리고 뭐뭐 의라고 끝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형용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부사는요.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그래도 대표적으로 부사라고 해석되는 애들은요. 뭐뭐 하게, 뭐뭐 히 같은 친구들이 부사입니다. 됐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 타이틀을 뭐라고 잡았어요? 품사와 문장 성분이라고 잡았죠. 그럼 이 둘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유추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유추할 수 있느냐? 제가 문장 성분,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라고 말씀드렸던 애들을 어디서 가르쳐 드렸죠? 문장의 형식에서 가르쳐 드렸죠. 자, 보니까 주어 자리가 있고, 수어, 동사 자리가 있고, 보어 자리가 있고, 목적어 자리가 있잖아요. 그쵸? 자,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건요, 일종의 자리예요.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서 이 자리를 채우면 주어가 되는 거야. 주어 자리에 들어가면 주어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자리에 들어간 단어는 앞으로 해석할 때 은는이가를 붙여서 해석하는 겁니다. 오케이? 동사 자리에 들어간 동사는요, 단어는요, 앞으로 뭐뭐 다라고 붙여서 해석을 할 거고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단어는요, 앞으로 뭐뭐 을르를 붙여서 해석할 거라고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자리라고요. 단어들이 들어갈 수 있는. 됐죠? 그렇다면 품사는 무엇이냐? 품사는 자, 남자 화장실이 있고 안 써지네. 다시 남자 화장실이 있고 여자 화장실이 있어요. 자, 저는 지금 목소리만 들어도 남자란 걸 알 수 있겠죠. 제가 여자 화장실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그거 깜방 갑니다. 그죠? 근데 제가 남자 화장실 가면 어때요? 아무런 특이한 게 없어요.
당연히 들어갈 수 있어요. 왜? 남자 화장실은 남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규칙이 있잖아요. 여자 화장실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 여자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오케이? 즉, 우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 화장실에 들어갈 자격을 갖고 있는 거고요. 여자들은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이 품사는요, 일종의 자격이에요. 단어들 중에 우리가 명사라고 묶는 친구들은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 우리가 단어들 중에 동사라고 묶는 친구들은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단어들한테 자격을 부여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즉, 특정 품사는 특정 문장 성분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정한 친구들만. 오케이. 그래서 제가 먼저 어떤 품사가 어떤 성분에 들어갈 수 있는지 먼저 선으로 그어놓고 시작할게요. 명사는요, 조금 여러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느 자리?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 동사는 어느 자리에만 들어갈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수러, 동사 자리. 형용사는 보어 자리에만 들어갈 수 있고요. 부사는요, 아무런 자리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됐죠? 먼저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선생님, 이건 이해시켜 주시면 안 되나요? 네, 이해시켜 드릴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구문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단순하게, 무식하게 이건 먼저 암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유튜브 댓글란에 어떤 식으로 외우시면 되는지 학습지를 올려두겠습니다. 그 학습지 다운 받으셔서 매일매일 영어 공부 시작하기 전마다 계속 이 선을 그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것까지만 공부하면 품사와 문장 성분은 공부가 끝이냐? 아니에요. 하나 더 가르쳐 드릴 거예요. 뭐냐면, 자, 형용사와 부사라는 친구인데요. 딱 보니까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여러 자리 들어가고 있고, 동사는 수로 동사 자리밖에 못 들어가지만 모든 문장이 있어야 된다는 주어 동사 중에 동사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얘는 비중이 짱짱하네. 근데 이 친구들은 비중이 별로 없거나 없네요. 그럼 이 친구들은 뭔가 기능을 하나 더 줘야 되지 않을까? 주인공이 아니라 이 친구들은 약간 들러리 같은 느낌인데 역할 하나 더 안 주면 조금 서운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이 친구들은요, 따로 역할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식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자, 수식어라는 건 무엇이냐? 어떤 단어가 또 다른 단어를 꾸며줄 때, 혹은 어떤 단어가 또 다른 단어를 부연 설명해줄 때 우리는 이런 단어들을 수식해준다라고 말합니다. 오케이? A가 B를 수식해준다면 이 A를 뭐라고 부른다고? 수식어라고 부른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형용사랑 부사라는 수식어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들도 어떤 친구들을 수식해줄지 정해놔야겠죠. 형용사는요, 품사들 중에서 어떤 품사만 수식해줄 거냐면 명사라는 품사만 수식해줄 겁니다. 오케이? 형용사는 누굴 수식해준다고? 명사를 수식해준다고. 그럼 부사는 누굴 수식해줄까요? 일단 이렇게 외울게요. 명사 빼고 다. 명사 빼고 다 수식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중학교쯤 간 친구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명사 빼고 다가 뭔데?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죠. 왜? 명사 빼고 수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친구들 명사 빼고 다라고 하는 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고. 근데 선생님들이 귀찮아서 잘 설명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자, 우리 품사 몇 개 배웠어요? 품사 4개 배웠죠. 4개만 배울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4개 중에서 명사 빼고 다면 누굴까? 명사 빼고 다니까 아래부터 읽으면 되잖아요. 동사, 형용사, 그리고 또 다른 부사. 아, 부사란 친구가 또 다른 부사도 꾸며줄 수 있네. 그리고 하나 더, 문장 전체, 절 전체도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형용사랑 부사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 이것까지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럼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려야 되는 건 다 소개를 시켜드린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구와 절이라고 하는 개념까지만 설명드리고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는요, 구와 절이라는 게 있어요. 구라는 걸 학교 선생님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2단어 이상이 모이면 구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절은요, 뭐라고 가르칠 거냐면
두 단어 이상이 모여 있으면 일단 되긴 하는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있다. 그게 뭐냐면 주어와 동사가 있다라는 것이다 라고 가르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저도 그냥 편의상 이 설명을 따라갈 겁니다. 앞으로 단어가 두 개 이상이 이렇게 뭉쳐져 있어. 이렇게 뭉쳐져 있어. 그럼 전 이걸 뭐라고 부를 거라고? 구라고 부를 거라고요. 그리고 단어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데 그 안에 주어와 동사가 들어있어? 그럼 전 뭐라고 가르칠 거라고요? 절이라고 가르칠 거라고요. 오케이. 그런데 이 구나 절이라고 하는 걸 굳이 왜 배우는 거지? 그냥 덩어리라고 부르면 되잖아. 왜 구나 절 이런 이상한 말을 붙여서 우리가 부르는 거지? 왜냐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A beautiful girl. 자, 이거는 단어예요? 단어 덩어리예요? 단어 덩어리죠. 왜? 어라고 하는 단어 하나 있고요. beautiful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있고요. girl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총 세 단어가 모여져 있죠. 그런데 우리 이거 한 덩어리라고 생각해요? 각각 따로따로라고 생각해요? 한 아름다운 소녀. 한 덩어리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한 아름다운 소녀. 그쵸? 이 친구들은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지만 한 단어처럼 느껴질 거라고요. 이 친구들은 그러면 뭐라고 느껴질 거라고? 구라고 느껴질 거라고요. 됐죠? 그런데 이 친구 이 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인 것처럼 느껴져요? 한 아름다운 소녀 중에 뭔가 소녀가 진짜 제일 중요한 친구가 아닐까? 라고 들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 아름다움도 소녀를 설명해주는 말일 뿐이고 한 명이 있다는 것도 소녀를 설명해주는 말일 뿐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모든 설명을 받고 있으니까 얘 혼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주인공이 되겠죠. 그쵸?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불러도 될까요? 그냥 구가 아니라 소녀는 품사가 명사니까 얘를 명사구라고 불러도 될까요? 될 것 같죠? 될 것 같죠? 그쵸? 그래서 구라고 하는 친구를 왜 부르는 거냐? 여러 개의 단어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친구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품사로 사용되는 겁니다. 즉, 품사라고 하는 거는요, 단어에도 붙일 수 있는 이름이지만 뭐에도 붙일 수 있다고? 구에도 붙일 수가 있는 이름이라고요. 오케이? 단어가 여러 가지가 뭉치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주인공이 돼서 그 친구의 품사를 기준으로 이름을 붙이게 된다고요. 명사구, 동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이런 식으로요. 이해되셨습니까? 구라고 하는 건 왜 부르는 거다? 단어가 여러 개가 뭉쳐서 하나처럼 사용이 되는데 이 덩어리에도 품사가 붙기 때문에 구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는 거다. 그렇다면 절이라고 하는 개념도 똑같겠죠. 절도 똑같은 거예요. 구는 구인데 그 안에 주어와 동사까지 들어있으면 절이라고 부른댔잖아요. 이 절에도 뭐가 붙을 수 있다라는 거야? 품사가 붙을 수 있겠죠. 명사절, 부사절, 형용사절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이번 강의 내용을 이 책에선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읽고 지나갈 거예요. 문장의 구성. 자, 문장은요, 대개 뭐뭐은는 뭐뭐이다, 뭐뭐가 뭐뭐하다 라고 구성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문장은 주부와 술부로 나뉜다 그랬죠. 주부에서 가장 중요한 친구 뭐? 주어. 술부에서 가장 중요한 친구 뭐? 술어. 근데 술어 자리는 누구밖에 못 들어간다? 동사밖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술부에서 가장 중요한 친구를 술어가라고도 부르고 동사라고도 부른다. 됐죠?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네요. 주부와 술부. 그런데 동사는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죠? 뭐뭐다라고 해석한다 그랬고 주어는 은는 이가라고 해석한다 그랬잖아요. 뭐뭐는 뭐뭐다, 뭐뭐가 뭐뭐다. 여기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 있는 거죠. 그쵸? 자, 문장의 요소로 넘어가 볼까요? 문장의 요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장 성분들입니다. 첫 번째 주어, 두 번째 술어 혹은 술어 동사, 세 번째 목적어, 네 번째 보어, 다섯 번째 제가 형용사랑 부사는 따로 묶어서 수식어라고도 부른다 그랬죠? 수식어. 이런 식으로 나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나머지 설명들은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와 절, 이것도
둘 이상의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에서 품사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가 설명드렸던 거죠.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다 그랬고 전 아까 뭐도 살짝 언급을 해드렸냐면 동사구라고 하는 것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됐죠? 절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죠? 단어가 모여서 덩어리를 이루는데 주어와 동사가 포함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얘네도 품사를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이 다음 내용들은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앞으로 강의하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릴 내용이니까요. 이 부분들은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트로덕션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수업이 30분이나 지속이 됐는데 이번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강의가 비록 천일문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를 할 때 그 문법의 근간이 되는 정보가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학습한 내용들을 꼭꼭 숙지하셔서 앞으로의 학습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필기를 베끼실 수 있게끔 여기 한번 띄워 놓으면서 이번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